저는 잠수함 승조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맹세했던 충성은 이미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죠. 어머니를 잃은 한 청년의 절망에서 시작된 탈북은 정치적 불신과 굶주림에 지친 4명의 동료를 규합했습니다. 이들의 증언은 잠수함 내부의 어두운 진실과 함께 중국 브로커에게 배신당하고 공안에 쫓기던 필사의 항쟁의 기록입니다. 세상에 알려야 할 5명의 잠수함 전사들의 고통스러운 탈출 기록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힘이 됩니다. 그날의 차가운 바람이 아직도 제 뺨을 스치는 것 같아요. 북한의 겨울 바람은 유난히 날카로웠고 제복을 입은 보위부 요원들의 눈빛만큼이나 냉혹했죠. 어머니가 그들에게 끌려가시던 날 저는 그저 꽁꽁 언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밑에서 느껴지는 시멘트의 냉기가 제 심장으로 바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의 희미한 뒷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제 심장은 얼어붙은 강물처럼 굳어버렸죠. 죄목은 고작 반당적 사상이었습니다. 어린 저는 그 말이 대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당에 반대하는 사상? 우리 어머니는 그저 배고픈 이웃에게 쌀 한 줌을 나누어주고 이 체제가 너무 가혹하다고 나지막이 한숨 쉬셨을 뿐인데 그것이 이 거대한 조국이 말하는 죄가 된다는 사실이 저를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그저 어머니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 이름만 들어도 몸서리 쳐지는 수용소로 가셨다는 무거운 사실만이 제 어린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 후로 저는 잠수함 상위가 되어서도 제복을 입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마다 제 안에 무언가가 조금씩 갉아먹히는 기분이었어요. 잠수함의 낡은 철판처럼 제 마음도 부식되고 있었죠. 조국에 대한 충성심은 어머니가 사라진 그 순간부터 이미 텅 비어버린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그저 명령에 따르는 기계처럼 살았을 뿐입니다. 잠수함 안은 늘 쇠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답답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좁디 좁은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의 숨소리까지 들으며 지냈죠. 잠수함은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거대한 관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기관실에서 정비 작업을 하던 박성일 형의 눈빛이 유독 무거워 보였습니다. 26살의 성일이 형은 늘 묵묵했지만 그의 깊은 눈 속에는 배급소 앞에서 굶주리던 어린 조카들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듯 했어요. 그의 아버지는 탄광에서 사고로 돌아가셨고 남은 가족을 부양하는 책임감이 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성일이 형은 제게 툭 던지듯 그러나 잠수함의 저주파 진동처럼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동욱 동무, 이대로는 못 살겠지?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절망은 잠수함의 낡은 철판처럼 단단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의 마음속에 같은 불씨, 즉 탈출이라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잠수함 안에서 동료들의 눈빛을 더 유심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5명이 뭉치게 된 이유는 하나같이 체제가 앗아간 소중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준혁 24, 전기병 늘 손에 낡은 사진 한 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찢어지고 바랜 사진 속의 앳된 여인은 오래전 기근으로 세상을 떠난 약혼녀였죠. 그는 체제에 대한 원망을 직접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늘 텅 비어 있었고 그 공허함이 그의 탈출 동기였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한 세상에 대한 복수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한동수 28, 통신병 우리 중 가장 침착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끔 외부 방송을 몰래 듣곤 했는데 어느 날 제게 속삭였습니다. 바깥 세상은 우리가 아는 것과 많이 다르대요. 여기는 거짓말투성이에요. 그의 말은 제 안의 불신에 기름을 붓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쩌면 우리 중 가장 먼저 진실을 깨달았던 지식인형의 탈출 동기였습니다. 오민재 22, 막내 조타수 그의 순수한 눈빛 속에는 늘 자유에 대한 갈망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평범한 농민이었지만 해마다 수확의 대부분을 국가에 바치고 늘 배를 골아야 했습니다. 민재는 언젠가 바다 건너편에는 배불리 먹고 마음껏 이야기할 수 있는 세상이 있다고 꿈같은 이야기를 제게 들려주곤 했죠. 그는 희망 없는 삶을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저희는 잠수함의 좁은 침상에 앉아
혹은 어두운 복도를 오가며 서로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각자의 아픔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불평에 가까웠지만 점차 그 불평은 탈출이라는 단어로 수렴되었죠. 어느 날 밤 잠수함이 깊은 바닷속을 유영하며 규칙적인 진동을 낼 때였습니다. 저는 성일이 형, 준혁이, 동수 형, 그리고 민재와 함께 조용히 모여 앉았습니다. 낡은 작업등 아래 각자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성일이 형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살아야죠. 준혁이도 고개를 끄덕였고 민재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동수 형은 주변을 살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혼자서는 힘들어요. 같이 가야 해요. 그 순간 잠수함의 낡은 철판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차가운 바닷물의 기운이 온몸을 감싸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숨을 건 단체 탈북, 그 위험천만한 계획이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은 두려움과 함께 알 수 없는 희망으로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야간 훈련이라는 명분 아래 잠수함 갑판 위로 올라선 저희 5명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각자의 눈빛에 서린 공포와 결심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차가운 동해 바다바람이 얼굴을 사정없이 때렸지만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추위조차 제대로 느낄 수 없었죠. 환기 시간, 딱 이 순간만이 저희에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잠수함 특유의 쇠 비린내가 코끝을 찔렀고 저 멀리 희미한 파도 소리가 죽음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준혁아, 민재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해요. 제가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성일 동무는 묵묵히 제 어깨를 두드렸고 한동수 동무는 이미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고 있었죠. 잠수함 갑판은 미끄러웠고 발밑에서 느껴지는 진동은 이 거대한 쇠덩이가 언제든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걸 상기시켰습니다. 뛰어내려요. 성일 동무가 작게 외치자마자 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다를 향해 몸을 던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이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충격이 몰려왔죠. 숨이 턱 막히고 심장이 발끝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차가운 물이 폐속까지 파고드는 듯한 고통에 저도 모르게 비명을 삼켰습니다. 눈을 뜨자 보이는 건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간신히 수면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제 입에서는 짠 바닷물이 왈칵 쏟아져 나왔습니다. 콜록콜록. 다들 괜찮으시죠?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일 동무와 한동수 동무의 희미한 실루엣이 보였고 뒤이어 이준혁 동무와 오민재 동무도 물 위로 떠올랐습니다. 민재 동무는 잔뜩 겁에 질린 얼굴로 몸을 덜덜 떨고 있었죠. 추워요, 형님. 너무 추워요. 민재 동무의 목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혔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허리에 묶고 다른 동무들에게도 던져주었습니다. 이 줄이 우리 생명줄이었죠. 저희 5명은 서로의 손을 잡고 밧줄로 몸을 묶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면 모두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은 체온을 급격히 빼앗아갔고 온몸의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거센 파도가 저희를 장난감처럼 이리저리 흔들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오직 끝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싸우며 버티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준혁 동무는 이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고 입술은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형님, 더 이상은. 준혁 동무의 목소리가 희미해졌죠. 저는 준혁 동무의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준혁아. 여기서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 함께 가야죠. 저희는 서로의 체온을 나누기 위해 몸을 더 바싹 붙였고 밧줄에 의지한 채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이 죽음 같은 바다에서 저희는 8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어떻게든 버텨내야만 했습니다.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8시간을 넘게 버티다 보니 이제는 몸이 제 몸 같지 않았습니다. 저승사자가 저를 부르는 듯한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이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하나가 어둠을 가르고 다가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헛것을 보는 줄 알았지 뭐예요. 하지만 그 불빛은 점점 커졌고 이내 낡은 북한 오징어잡이 어선 한 척이 저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배전에서 어부들이 저희를 발견하고는 놀란 눈으로 내려다보더라고요. 그들의 표정에는 경계심이 역력했어요. 저희는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목이 쉬어라 애원했습니다. 배 위로 올라서자마자 저와 동무들은 그대로 바닥에 고꾸라졌죠. 선장으로 보이는 거친 인상의 남자가 저희를 내려다보며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너희들 어디서 온 놈들이야? 이거 보위부에 넘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보위부라는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대로 잡혀가면 모든 게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죠.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주머니 속에 고이 간직했던 전 재산인 미화 500달러를 꺼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돈뭉치가 바닥에 떨어질 뻔했죠. 선장 동무 제발 저희 좀 살려주십시오요. 저희를 러시아 해역 근처까지 데려다 주시면 이 돈을 다 드리겠습니다요. 선장은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대신 너희는 쥐 죽은 듯이 화물칸에 숨어 있어야 한다. 만약 보위부 감시선이라도 나타나면 그때는 내 알 바 아니다. 돈뭉치를 그의 손에 쥐어주자 저희는 비릿한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로 가득한 화물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오징어 상자들 사이에 몸을 웅크린 채 저희는 언제 발각될지 모른다는 공포 속에서 몇 시간을 숨죽여 항해했습니다. 러시아 국경 근처에서 배를 내린 저희는 며칠을 더 걸어 박용식 할아버지의 작은 오두막에 도착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내어주신 뜨거운 국밥은 쌀알 하나하나가 꿀처럼 달았습니다. 오민재는 국밥을 먹다가 그만 눈물을 뚝뚝 흘렸죠. 며칠 동안 몸을 추스른 저희는 할아버지의 도움으로 한 브로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름은 콩. 키가 작고 눈매가 날카로운 사람이었는데 웃고 있어도 어딘가 모르게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콩은 저희를 훑어보더니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남조선으로 가는 길 제가 잘 알죠. 그런데 돈이 좀 들 겁니다. 한 명당 15,000달러는 있어야 해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15,000달러라니요. 저희 5명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15,000달러요? 저희에게는 그만한 돈이 없어요. 제가 겨우 목소리를 냈지만 콩은 피식 웃더니 저희를 비웃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돈 없으면 못 가는 거죠.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박성일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제가 제 심장을 팔겠습니다. 성일이의 말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모든 시선이 성일이에게로 향했고 콩마저도 잠시 당황한 듯 담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성일아, 무슨 소리야? 이준혁이 소리쳤지만 성일이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살아야죠. 저 혼자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게 아니잖아요. 제 심장 하나 팔면 4명은 살 수 있을 겁니다. 남조선에 가서 거기서 저를 치료하면 돼요. 저는 괜찮아요. 성일이의 희생은 저희 모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말릴 수 없었습니다. 동생 같은 성일이가 자신의 몸을 파는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지만 저희는 그 돈으로 4명의 목숨값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콩은 비열하게 웃으며 성일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신장 매매라는 끔찍한 거래를 한 뒤 저희는 트럭 짐칸에 숨어 러시아 국경을 넘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캄캄한 목재 더미 속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먼저 밀려왔죠. 브로커 콩은 저희를 외딴 창고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서 잠시 기다리라우. 곧 다음 차가 올기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태연했지만 제 발이 딱딱한 땅에 닿는 순간부터 묘한 불안감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다음 차가 온다면서 왜 이렇게 외진 곳에, 그것도 새벽에 저희를 데려온 걸까요? 그때였어요. 창고 밖에서 여러 사람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저희는 숨을 죽였죠.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 순간 창고 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환한 불빛과 함께 제복을 입은 사람들이 들이닥쳤어요. 중국 공안이었죠. 그들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손들어.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어요. 콩이 저희를 팔아넘긴 거였습니다. 저희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이대로 잡히면 끝이라는 생각에 온몸의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다시 북송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성일아, 준혁아, 민재, 동수 형, 싸워야 해요. 제가 이를 악물고 외쳤습니다. 성일이가 먼저 몸을 날려 가장 가까이 있던 공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덩치 큰 성일이의 몸싸움은 거칠었죠. 저는 옆에 있던 낡은 쇠 파이프를 집어들었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공안들의 고함 소리와 저희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둔탁한 몸싸움 소리가 뒤섞였죠. 저희는 죽어도 여기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성일이가 외쳤습니다. 형, 저쪽이에요. 창고 뒤편. 저희는 필사적으로 창고 뒤편의 작은 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공안들이 뒤쫓아오며 총을 겨눴지만 저희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으로 미지의 중국 땅으로 다시 한번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습니다. 공안들의 눈을 피해 연변 최진성 목사님 교회 마당으로 들어섰을 때 저는 그제야 얼어붙었던 몸의 긴장이 스르륵 풀리는 걸 느꼈어요. 흙먼지 낀 신발을 벗고 나무 마루에 발을 디디니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훈훈한 온기가 발끝부터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은 저희를 보자마자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셨습니다. 고생 많았지? 어서 들어와서 밥 먹자. 그 한마디에 저희 모두는 본물 터지듯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칠간의 안식 후 목사님은 저희에게 동남아시아를 통한 탈출 루트를 설명해 주셨어요. 이제 미얀마 국경을 넘어서 태국으로 가야 해. 거기가 제일 안전한 길이야. 또다시 미지의 공포가 저를 덮쳐왔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저희는 목사님의 도움으로 미얀마 국경으로 향하는 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미얀마 국경 근처에 도착하자 저희는 가이드와 함께 산악지대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올라가니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는 천근만근 무거워졌죠. 눅눅한 흙냄새와 풀벌레 소리가 가득한 정글 속에서 저희는 땀으로 범벅이 된 채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이준혁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며칠 전부터 열이 나고 기침을 하더니 결국 온몸을 떨며 정신을 잃은 거죠. 박성일 형님이 이준혁이를 업고 가려고 했지만 지칠 대로 지친 몸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제가 이준혁이를 등에 들쳐 매자 뜨거운 열기가 제 등까지 전해졌습니다. 가이드는 빨리 가야 한다며 저희를 재촉했고 숲은 더욱 깊어지고 습한 공기가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앞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엎드려. 가이드의 다급한 외침에 저희는 반사적으로 땅에 엎드렸습니다. 숲속 여기저기서 미얀마 군인들이 나타나 저희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나뭇잎을 찢고 지나가는 소리가 귓가를 스쳤고 흙먼지가 사방으로 튀었어요. 저는 이준혁이를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심장이 발광하듯 뛰었죠. 이쪽으로 와. 한동수 형님이 저희를 향해 손짓하며 외쳤습니다. 형님은 저희가 몸을 피할 수 있도록 군인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자신을 향해 시선을 끌었습니다. 형님의 외침에 군인들의 총구가 일제히 형님 쪽으로 향했어요. 형님, 제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탕, 탕. 몇 발의 총성이 연달아 울리고 한동수 형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형님의 몸에서 붉은 피가 솟구쳐 나왔고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저희는 눈물을 머금고 한동수 형님을 숲속 깊은 곳에 묻어주었습니다. 흙을 덮는 내내 제 손은 덜덜 떨렸고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멈추지 않았죠. 저희를 살리려고 스스로 총알바지가 된 형님. 그 희생 앞에서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형님은 저희에게 진실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저희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희는 형님의 무덤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미얀마 정글의 습한 공기가 저희의 슬픔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미얀마의 눅눅한 정글을 겨우 빠져나와 태국 땅을 밟았을 때 저희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밤낮을 걸어 도착한 도시의 불빛은 눈이 부셨죠. 저희는 길을 묻고 물어 한국 대사관을 찾아 나섰습니다. 저 멀리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는 건물을 발견했을 때 저도 모르게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대사관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경비원이 저희를 제지했지만 제가 겨우 말을 뱉었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싶습니다. 그제야 문이 열렸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지친 몸을 감쌌고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고 몇 년 만에 입어보는 깨끗한 옷을 걸치니 비로소 사람다운 모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대사관 안에서 태국 정부의 출국, 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긴장의 연속이었던 지난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 따뜻한 밥을 먹고 푹신한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마침내 태국 정부의 출국 허가가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비행기에 몸을 싣고 하늘로 날아오르자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이 마치 저희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 땅에 발을 디뎠을 때 가슴속에서 알 수 없는 뭉클함이 피어올랐어요. 이제 정말 자유의 땅에 온 건가 싶었죠. 하지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국정원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깨끗하고 정돈된 조사실에 앉아 차분한 목소리의 조사관님과 마주했을 때 다시 한번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조사관님은 저희의 탈북 과정 전반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물어보셨어요. 잠수함에서 탈출했던 순간부터 중국에서 콩에게 배신당하고 공안에 잡혔던 일, 러시아 고려인 할아버지와 목사님의 도움으로 다시 탈출했던 이야기, 그리고 미얀마 정글에서 동수형을 잃었던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빠짐없이 진술해야 했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이야기했어요. 조사관님은 제 말을 꼼꼼히 기록하시면서 가끔씩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저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받기 위한 중요한 절차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마치고 조사실 문을 나설 때 저는 비로소 지난 모든 여정을 완전히 매듭 지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국 땅을 밟고 처음엔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낯선 말과 문화에 적응하느라 매일이 전쟁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고 이제는 이 땅이 제 삶의 터전이 되었어요. 저는 지금 탈북민들을 돕는 작은 지원단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았던 그 많은 도움과 은혜를 이제는 제가 다시 나누어 주고 싶었거든요.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저희의 이야기가 헛되지 않도록 자유의 땅에서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것을. 세상에 알려야 할 잠수함 승조원 5인의 고통스러운 탈출 기록,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숨겨진 북한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고 먼저 간 동료의 희생을 기억하는 힘이 됩니다.